만약 어떤 분야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어느 정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매일 연습장 나가고 스크린 골프 나가서 돈 엄청 깨지고 집에선 골프 방송 보고 커뮤니티 가입해서 관련 글들 읽어보고 필드까지 나가야 겨우 어디 가서 나 이제 골프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죠.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돈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행으로 돈이 들어오기만을 바라죠. 사실 돈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작한 머니 스웨거 스페셜 머니 편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 쪼가리던지 화면에 적혀있던 숫자이던지요. 그런데 어떻게 돈은 이렇게 인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원시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에겐 돈이 필요치 않았어요. 당장 그날 먹어야 될 음식과 호랑이, 사자, 곰, 킹콩들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할 쉘터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목민처럼 매일 발 딛는 대로 떠들면서 손에 잡히는 거 먹고 보이는 데 쉬던 인간 중 하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노벨상감이겠죠. 이제 매일마다 끼니 걱정과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떠돌이 생활을 접고 한 곳에 정착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서 짓는 농작물이 늘어나고 식량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농작물 말고도 다른 산업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새 옷이 필요하면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자신이 키우는 돼지를 가지고 가서 옷과 바꿔야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돼지 한 마리 키우는데 발생하는 돈, 노력, 시간은 옷 한 벌 만드는데 발생하는 돈, 노력,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각각 필요한 양도 다릅니다. 가을 나기 위해 필요한 옷이 두 벌만 있으면 되는데 저녁 식사에 돼지 한 마리가 다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거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 물건에 대한 가치를 더 받기 위해 피곤하게 거래를 해야 됐어요. 옷 만드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에 옷 10벌 정도면 적당한 것 아니냐고 할 때 돼지 키우는 사람은 옷 100벌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옷 만드는 사람이 자신은 비건이라 돼지는 필요 없다고 하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제 돼지를 파는 사람은 옷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양상추를 구하기 위해 돼지를 닭으로 바꾸고 닭을 염소로 바꾸고 염소를 양배추로 바꾸는 등의 엄청난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면 그 물건의 값어치를 상징하는 만큼의 증표로 바꿔주는 장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면 조개 껍질 20개와 바꿔주는 식이었죠. 그럼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조개 껍질 2개를 이용해 옷을 구입하고 나머지 18개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더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개 껍질로 사용되던 화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개 껍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복제를 할 수 있고 내구성이 약해 깨지기도 쉬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종류는 서서히 진화하며 결국 금과 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금과 은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값어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금 1kg의 가치는 미국에서의 금 1kg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과 은도 사실 알고 보면 특별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고 다니게 되면 엄청나게 무겁겠죠. 예전처럼 교통수단이 사람의 다리와 말의 다리에만 의지했던 시기에는 무거운 금의 무게는 상인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에서 신용이 두터운 A가 금을 맡아주고 증서를 발행해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존이 금 2kg를 맡겼으니 이 종이를 가져오면 다시 금 2kg를 돌려준다는 식이었죠. 이렇게 한 지역에서 차용증 거래가 편하다는 소문이 나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신용 있는 B도 똑같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협약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너한테 발행한 차용증을 가져와도 내 금을 내줄 테니 나중에 한 번씩 정산하자고요. 은행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A지역에서 물건을 판 상인은 A지역 은행에서 발행한 차용증을 가져와 자신이 사는 B지역의 은행에 가져오면 손쉽게 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상인들은 무거운 금알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잘 때도 누가 창고에서 내 금알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은행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써준 보관증의 신용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금을 맡긴 고객들이 실제로 금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을요. 어딜 가도 보관증 자체로 거래가 가능해지니 금은 은행에 맡겨놓고 보관증으로 모든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실을 발견한 은행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맡긴 사람에게만 보관증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보관증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건데요. 실제로 금을 갖고 있지 않아
않아도 은행의 보관증 자체로 거래가 가능해지니 보관증 자체가 금과 같은 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금을 맡긴 고객들이 금을 찾으러 오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행은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보관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이자를 쳐서 받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돈 복사가 시작된 거죠. 처음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진작에 파악한 유대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범접 불가라는 로스차일드의 가문의 엄청난 재산 규모도 결국 이 고리 대금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져가기 마련입니다. 너만 알아?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라는 비밀은 점차 퍼져가게 되고 발빠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땐 규제도 없고 금감원도 없었어요. 그냥 간판 달고 영업 잘하고 탄탄한 은행에 돈을 맡길 때보다 우리한테 맡기면 이자 훨씬 더 많이 준다 같은 프로모션만 잘하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짜 은행들이 등장하고 이런 사짜들에게 자신의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의 보관증은 보관증을 가져갔을 때 은행이 금을 바꿔준다는 전제하에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은행에서 찍은 모든 보관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결국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은행,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만든 은행 등은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은행에 금을 맡긴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면 요즘 코인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죠? 코드 몇 줄로 가상화폐 찍어내고 ICO하고 작업 들어가면 뭐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코인에 자기 돈을 다 넣고 결국 휴지 조각처럼 되는 일이요. 어쨌건 다시 돈으로 돌아가서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국가은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국가은행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전에는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던 보관증과 차용증의 형태를 국가의 화폐 단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화폐가 생겨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은행이 파산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대신 주겠다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금융기관당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현금이 넘쳐나는 분은 5천만원짜리 예금 통장을 각 은행별로 수십 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규제 기관도 만들죠. 은행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규제 기관과 규제 중 가장 중요한 게 지급준비 제도인데요. 은행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건 무분별하게 돈 복사를 하던 걸 법적으로 규제한 겁니다. 사실 이 지급준비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와 금융가들이 손을 잡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든 제도여서 조금 깊숙이 들여보면 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7%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은행에 사람들이 총 100억을 맡겼으면 은행은 100억 원의 7%, 즉 7억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금으로 맡긴 나머지 93억은 은행 마음대로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해도 돼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큰 손 중 하나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많죠.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 볼 때 앞이나 뒤에 나오는 크레딧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투자사에 금융기관이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급 준비율 자체도 매우 낮아서 은행 마음대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마술이 시작됩니다. A은행에 100억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A은행은 7억 빼고 93억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B은행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93억을 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B은행은 가지고 있는 93억에서 7%인 6억 5천을 제외한 86억 5천만 원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C은행이 새로 생기면서 B은행에서 86.5억을 또 빌리게 됩니다. C은행은 7%인 6억만 보관하고 80억을 굴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은행이 3개만 움직여도 100억이란 돈은 순식간에 359억이 되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도는 돈의 90% 이상은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발생된 돈이에요. 이렇게 국가와 금융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돈을 찍어내면서 돈을 만드는 이들은 돈에 대한 지식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과목 하나 없고 너무 돈에 대해 이야기만 하면 속물인 것 같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그냥 근면성실한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이 바뀐 포인트 중 하나가 돈이란 존재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봤을 때였거든요. 오늘 특집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머니스웨거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특집이라 어떨지 감이 안 오는데요.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수 2500이 넘으면 다음 편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